네, 신규 확진자 수는 3주째 4자릿수인데다 비수도권 비중이 40%입니다. 휴가철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인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부터 3단계로 일괄 상향된 비수도권, 그리고 확진자 수를 보면 3주째 4자릿수고요. 오늘까지는 이제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이 되니까요. 이제 그 부분을 토대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확진자 오늘 1,365명이죠. 근데 이제 국내 발생만 치면은 1,276명인데 이게 지난 3주간 연속해서 4자리 숫자를 기록하면서 또 최다 기록이고요. 예. 내일이 수요일이 이제 주중 보통 제일 많이 증가하는 때니까 내일이 상황이 또 여전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감염이 시작된 4차 유행이 시작된 초기와 지금 1, 2주 간의 그 변화 양상은 전체적으로 증가되지만 원인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보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수도권이 감염을 주도해서 감염을 확산시키는 큰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전체 확진자 숫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전에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39.6% 아닙니까? 예.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한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수도권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원인을 놓고 앞으로 방역 정책이나 방역에 대한 대책들이 조금 변화되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행을 보면 과거 2차, 3차 유행보다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시작점이 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건지 델타의 영향인 건지 어떤 걸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두 가지 다 있겠죠. 원래 시작 자체가 300명, 400명, 500명에서부터 4차 유행이 시작됐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3차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12월 달에 한 달간 총 발생 환자 수가 2만 6천 명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7월 기준으로 현재가 벌써 34,500명이 됐습니다. 6월 달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이 16,000명에서 벌써 2배 이상 증가해서 확산 속도와 증가세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3차 유행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그런 점은 데이터로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 전파 속도와 이 확산세를 고려할 때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확산세와 이 전파 속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초반에 뭐 말씀 계속 나왔습니다만 비수도권과 관련된 얘기가 아무튼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틀 연속 환자 비율은 40% 안팎이고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께서는 현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예방 접종이 모두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행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 교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 문제가 되는 게 오늘부터 비수도권이 3단계로 격상이 됐지만 사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 2사람 이상 못 모이게 하는 6시 이후에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비수도권은 그게 해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비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죠. 지금 비수도권 확진자가 40%잖아요. 그리고 집단 감염도 수도권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에서 풍선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서 일정 부분 긴장도가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느슨해진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는 일상에서 뭐 거의 2년째 돼가고 있으니까 그 위험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이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요소들이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문제라고 보고 휴가 장소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집에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제대로 지키지 않고서 안이하게 대처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고 오늘 방역 당국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는 것은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도 상당히 더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될수록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태에서라면 더더욱 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긴장감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브리핑에서 지적했듯이 수도권의 집단 감염은 일상생활 이용 시설에서 많이 확산이 됐었고 비수도권에서는 주점이나 노래 연습장, 체육 시설 등을 통한 감염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 양상이 다르면 이에 대한 대처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의 차이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가족 감염에서 일어났단 말은 집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주점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과 다르게 약간 허용이 되는 부분이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에 주점에 가거나 아니면 노래방에 가거나 아니면 유흥시설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다가 전파된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고 체육시설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제한도 많고. 그런데 비수도권은 그런 부분이 수도권과 다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시설에서 감염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이가 결국은 집단 감염의 양상까지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수도권 지역도 3단계로 격상시킨 것이 한쪽을 누르면 한쪽에서 올라오는 풍선 효과를 좀 막기 위해서 그래요. 함께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누구든 일일생활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수도권 단계 격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 달 전, 그러니까 지난달 4주차에 3.3이었는데 지금 지난주는 48%까지 이게 치솟아서 이 같은 현상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파력 뭐 그렇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럼 당연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감염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어떤 상황이든지 퍼지면은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도시 또 밀집 또 접촉이 많은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뭐 특별하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만드는 건 어렵고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감염 전파력이 오른 만큼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방어력도 올려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단계, 3단계 해서 격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짚어봤듯이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이제 3단계로 일상 격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4단계로 격상이 됐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비수도권에서 3단계를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코로나가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고 개인 방역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만 비수도권에서 3단계를 올리는 건 식당과 노래방은 밤 10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런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등에서 집단감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수도권이 높았거든요. 3배 이상. 그러면 이걸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그다음에 사적 모임도 인원을 제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진행돼 왔었고 약간의 이제 4단계로 올리면서 더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가긴 갔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적인 성과가 좀 적었다고 하면 비수도권은 이게 많이 풀어진 부분에 좀 더 강하게 가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양상이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이런 성과가 나타나면 최소 1주에서 2주일은 지나야 되거든요. 바로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주간 하게 되는데 2주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추세를 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전파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과정에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단계 결과가 최소 1주 또는 2주 이상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 또는 성과가 측정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2주 이후에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출입 명부 관리도 강화가 되는데 이거 왜 하지 않던 거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경우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그 일일이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어떤 현실적인 측면도 반영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늦은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뭐 최소한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등장과 함께 이 부분도 좀 조기에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의 상황, 3차 유행 때의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가 대응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국민 여러분께서도 작년에 이 정도 했으면 떨어졌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었는데 하는 게 이제 안 맞는다는 걸 꼭 아셔야 될 것이 감염 전파력이 2배, 2.4배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거리두기도 2.4배 정도 높아져야만 통제가 되는 것처럼 작년에 하지 않던 이런 백화점 이런 부분도 대형마트 부분도 이 대응 수준을 높여야지만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금요일부터 3,000 스퀘어미터니까 한 1,000평 정도 되겠죠. 그래서 3단계 일괄 적용하는 전국적으로 다 QR코드든 안심콜이든 명부든 모든 걸 작성해서 이 관리를 좀 하는 것이 의무 적용화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4차 대유행을 확산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5세에서 59세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단 다음 주까지는 대상자별로 백신 접종하는 그 종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급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질 텐데 지금 모더나가 생산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뭐 8월, 9월까지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7월 달에 들어오기로 한 물량이 8월에 들어오게 됐다까지만 발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더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까지 정부 방역 당국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7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물량이 8월에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예. 이게 모더나의 생산 라인이나 아니면 생산 차질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상은 그렇게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을 빨리 들여오려고 하지만 모더나가 생산 차질이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원래 약속했던 양만큼을 보급하지 못했을 경우는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이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모더나를 맞기로 했던 분들에게 화이자로 돌리거나 다른 백신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백신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은 수도권 같은 경우 화이자 55세에서 59세 사이에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맞기로 돼 있잖아요. 그건 다음 주까지는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맞는 분량에 대해서는 백신 수급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예컨대 다른 뭐 얀센이나 아니면 화이자나 이런 백신이 더 빨리 들어오거나 더 많이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그 물량을 모더나 대신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예약된 분들한테 가능한 백신을 공급하되 원래 맞으려고 했던 모더나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으로 바뀔 가능성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자체 접종하는 곳, 그러니까 40여 곳 정도 자체 접종이 진행되는데 여기도 원래는 모더나로 접종하려고 했다가 화이자로 백신 종류가 바뀐 게 이 배경인가요? 그렇죠. 그 배경이죠. 그러니까 모더나가 들어오려고 했던 만큼 들어오지만 지금 모더나가 4천만 회분을 구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급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 모더나로 맞기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자체 백신을 맞기로 했었는데 그게 물량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화이자로 변경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자체 백신 같은 경우는 대기업 사업장 중에 그러니까 회사 내에 의원이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 큰 회사들이 주로 철강, 자동차 이런 회사, 삼성, 현대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자체 뭐 의원급 병원들이 있어요 안에. 근데 그런 분들이 직접 맞추게 되는 건데 아마 이제 집중적으로 더 많은 사람의 대규모 집중을 가속하게 한 방안으로 기업들한테 이런 이제 자체 접종을 맡기게 되는 것 같고요. 현재 계획대로 보면 40여 곳의 사업장에 3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혜가 아니냐 일부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한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회사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번 달까지 하면 50대 이상이 다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그렇게 되면 40대 이하가 접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10세에서 40세까지, 49세까지가 아마 접종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그 자체 접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반인들도 아마 8월부터는 그렇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화이자 접종을 맞고 나서 심근염이 생겨서 숨진 사례에 대해서 백신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첫 사례인데요. 일단 이분이 20대 남성이었고요. 화이자 접종을 한 뒤에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는 안 했더라고요. 그 이후 엿새 만에 사망을 하셨는데 일단 당국의 발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초로 지금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최초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고요. 지금 보도된 바대로 20대 병사고 접종 후에 흉통이 발생하고 하다가 이제 급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희귀하게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발생할 사례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백신 접종 전략을 바꾸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충분히 뭐 사전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고 이럴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미국에서부터 보고가 된 바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행히 그래도 사례가 안타깝게 발생했습니다만 인과성이 인정이 돼서 보상이 좀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 화이자 백신이든 모더나 백신이든 백신 접종 후에 뭘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면 되느냐, 뭘 조심하면 되느냐 아마 그게 국민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흉통이라는 게 가장 주 증상입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흉통이 보통 35% 정도 생기고요. 좀 심하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증처럼 청색증이 오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여러 흉통이 아주 심각해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가슴에 통증을 느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6일 동안 그냥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흉통이라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통증인가요? 가슴을 압박하는 느낌인가요? 네, 가슴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 흉통 중에서도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아주 날카로운 흉통. 그리고 그것이 아파서 가슴을 좀 잡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고요. 그것이 좀 진행이 되다 보면 호흡곤란이 오거나 또 이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청색증, 얼굴이 파랗게 되는 그런 증상이 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이랑 비슷하다, 심장마비랑 비슷한 증상에다까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분도 흉통이 접종 후에 바로 생긴 건 아니고요. 며칠 있다가 이제 흉통이 이제 정확히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접종 후에 바로 이제 의료기관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보고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제 증상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곧바로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진료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6월 7일에 접종을 했는데 이제 13일 새벽 1시에 통증 현상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백신 접종 어느 백신이든 간에 백신 접종하고 나서 한 2, 3일만 지나도 안심하거나 나는 백신 맞아도 아무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증상을 잘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네, 염증이 생기는 거는 급성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최소한 5일에서 6일에서 7일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관찰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이제 장병으로 이제 군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거기에서 별도의 보고조차와 또 진료 지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시민의 경우는 가까운 병원 어느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좀 상황의 다른 점을 고려해서 진료 체계와 적절한 후송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황에 맞춰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는 좀 정부가 좀 주시해서 들여다보고 좀 필요한 조치를 좀 보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차 접종과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로 화이자로 맞은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만 2차례 맞은 분들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었는데 감염을 예방하는 그 중화 항체 생성률이 6배 정도가 높더라고요. 교차 맞습니다. 접종에 대한 근거가 좀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두 번째 화이자 맞으면 효과가 높고 또 특히 이 지금 델타 변이에도 더 강한 것으로,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강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조심스러워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연구 결과는 나왔고 일부 이제 나라에서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겠다. 우리는 지금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화이자를 접종하는 2차 접종, 이런 교차 접종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제한적으로 해요. 어떤 거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사실 50대 미만은 지금 접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대 미만 같은 경우에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분들의 지금 예상돼 있는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2차 아스트라제네카 맞기로 예약돼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합니다. 교차 접종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예방 효과가 높다고 하는 연구가 나왔지만 정부 차원은 조금 더 우리나라 사례들을 축적시켜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그걸 안전성과 효과성을 완전히 입증된 걸로 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계획된 계획은 그대로 간다. 즉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내가 화이자 맞고 싶다 해서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또 바꾸는 것도 아니고 원래 계획은 그대로 가되 아까 말씀드린 50세 미만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차 접종 얘기가 나왔을 때로 좀 돌이켜 보면 그것이 설마 가능하겠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임상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결과를 토대로 우리도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스터샷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2차 접종까지 끝낸 분들도 이제 내년에 또 어떤 변이가 나오든지 이 사태가 그냥 쉽게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까지 접종을 했는데 내년에 모더나를 접종한다든지 그런 교차에 이은 또 다른 교차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실제 그런 임상들도 할 만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충분히 당연히 그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임상 시험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임상 시험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 당연히 열어놓고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러한 임상 시험의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갖고 테스팅을 합니다. 효과성.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 그다음에 급성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만성 부작용, 그러니까 희귀 질환에 대한 부작용이 있냐,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거는 거의 검증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 교차 접종이 효과성이 좋은 것 같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플러스 화이자가 가장 좋은 것 같고 모더나도 그에 못지 않더라. 이제 이런 거 전반적인 현재 연구 결과고요. 급성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차 접종을 하더라도 아마 특별히 큰 부작용이 기존의 백신과는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다만 희귀 질환에 대한 부작용을 하려면 샘플 사이즈가 3,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희귀 질환에 대한 안전성 이슈까지 정리가 다 되면 교차 접종 부분도 공식화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규모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일부 그 심장 관련 부작용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살펴보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안전성과 효과성 다 검증하고 있는데 희귀 질환에 대한 건 아까 심근염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1명, 2명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샘플 사이즈 늘려야 돼서 지금 몇백 명 수준에 하던 거를 3,000명 수준으로 5세에서 11세 아이를 샘플을 늘려서 거기서 이 희귀 질환에 대한 심근염 같은 부분을 검증해 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오늘 들었고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